10% 인간, 10% 인간 엘레나 콜렌 지음의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형 질병이 시작이 되었나? 이제 우리는 현대에 만연한 유행병의 미스터리에 관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다. 바로 21세기형 질병이 과연 언제부터 발병했는가 하는 질문이다. 단언하건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앞두고 있다. 나는 현대에 유행하는 만성질환을 21세기형 질병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21세기형 질병의 근원은 이제 갓 발걸음을 뗀 신세기에 있지 않고 지난 세기, 즉 20세기에 있다. 20세기는 인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시대였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선진국에서는 공포의 전염성 질병이 거의 박멸되었고, 그 뒤를 이어 과거에는 극도로 희귀했다가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린 질병들이 나타났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많은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비롯한 일련의 변화들이 21세기형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질병이 시작된 시점을 찾는다면 질병의 근원을 찾는 가장 큰 단초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시기를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에서 제1형 당뇨병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엽이었다.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징집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시점을 1950년대 초반에 두었고, 네덜란드에서는 1950년대 후반 그리고 개발이 덜 이루어진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섬에서는 1960년대로 꼽고 있다. 전시카 아토피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크론병과 다발성 경화증은 195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만의 증감 경향은 1960년대 들어서야 대단위로 기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는 것과 같은 비만 확산의 출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을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비만의 뚜렷한 상승세는 1980년에 시작되었지만 상승의 원인은 확실히 그 이전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의 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증상 자체는 194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지난 세기 중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어쩌면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아마도 한 가지 이상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확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의 21세기형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특별하며 예외적인 10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바로 1940년대이다. 무엇이 어디에서 누가 언제부터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네 가지를 입증하였다. 첫째, 우리의 21세기형 질병은 대부분 장에서 시작되며 면역계와 관련이 있다. 둘째, 21세기형 질병은 대부분이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게서 발병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질병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현대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21세기형 질병의 증가는 1940년대 서구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개발도상국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본다. 왜 하필 21세기형 질병인가? 물질적으로 여유있고 서구화된 현대인의 근대적인 생활 중에서 어떤 점이 우리를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가?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소비 패턴은 검소에서 낭비로 바뀌었다. 또한 전통적인 것을 버리고 혁신적이 되었으며 물건이 부족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넘쳐나는 물건으로 폭탄을 맞고 있다. 열악하던 진료 환경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단장했고 새싹에서 시작한 제약 산업은 활짝 만개하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던 생활에서 온종일 앉아있는 생활로, 동네 가게에서 해외 직구로, 고쳐 쓰던 습관에서 버리고 새로 장만하는 습관으로, 앞에서는 내숭이라고 떨던 태도가 남을 개의치 않는 태도로 변했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백조의
작은 실마리들이 우리가 자신들을 찾아와 죽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미생물이라의 전쟁 속에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고, 정원설세는 세계를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하기 어렵기로 유명하다. 이 회갈색의 작은 새는 특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일 정도로 매우 평범하게 생겼다. 하지만은 생김새와 달리 정원설새의 일상은 전혀 평범하거나 무료하지 않다. 어린 정원설새는 알에서 부화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유럽의 여러 보금자리를 떠난다. 그리고 6,500km를 내려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겨울을 보낸다. 어린 설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먼 길을 어미새의 안내나 지도책 하나 없이도 완벽하게 정해진 루트에 따라 이동한다. 이 믿을 수 없는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정원설새는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살을 찌워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한다. 작고 날씬했던 설새의 몸은 겨우 몇 주 만에 눈이 띄게 퉁퉁한 모습으로 변한다. 17kg이던 몸무게가 37kg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사람으로 보자면 고도 비만 수준이다. 이 폭식의 기간에 정원설새는 매일 몸무게가 원래의 10%씩 늘어난다. 몸무게 70kg인 남성이 매일 7kg씩 늘어서 150kg이 되는 셈이다. 살을 충분히 찌우고 나면 어린 설새는 실력 있는 운동선수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구력 싸움을 시작한다. 겨우 한숨의 식사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살을 찌우려면 당연히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야 한다. 실제로 설새는 하룻밤 사이에 곤충에서 딸기나 무화과로 식단을 바꿀 수 있다. 계절이 여름이라 이날 오래전부터 먹기 좋게 익은 열매가 주변에 늘려 있지만 설새는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먹이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다 때가 되면 마치 식단 스위치가 켜기라도 한 것처럼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한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설새를 비롯한 다른 설새의 체중 증가를 단순한 이상 식욕 항진, 즉 과식증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설새의 몸무게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 작고 날씬하던 새가 순식간에 병적으로 뚱뚱한 상태로 변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많은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얼마나 저장하느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과학자들은 설새가 평소보다 초과해서 먹은 열량과 배설물을 통해 배출한 열량을 계산한 시간은 설새가 폭식 기간에 추가로 섭취한 먹이의 양만으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설새의 미스터리는 설새가 겨울 보금자리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된다. 뚱뚱해지는 설새가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동안 체중은 점차 줄어든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정착한 무릎 이만한 설새의 몸무게는 다시 정상만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아주 심한 일이 벌어진다. 야생이 아닌 인간의 손에 길러지는 정원설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여름이 끝날 무렵 야생 설새가 이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새장 속의 설새 역시 결코 떠나지 못할 여행을 준비하기라도 하듯이 살을 찌운다. 그리고 야생 설새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이면 새장 속의 설새 역시 완벽하게 몸의 군살을 떨쳐낸다. 6,500km를 날지도 않았고 또 먹이가 부족하여 굶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야생 사촌이 여행을 마칠 무렵이면 새장 안에 있으면서도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것이다. 새장 속의 설새는 날씨, 낮의 길이, 제철 과일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 설새와 때를 같이하여 이동 시기에는 순식간에 지방을 축적하고 이동이 끝날 때면은 재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새는 불과 콩알만한 크기의 뇌를 가진 생활이다. 살이 쪘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단식하거나 미친듯이 운동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다. 폭식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먹던 만큼 먹으면서 지낸다. 하지만 먹는 양을 줄인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살이 빠질 수는 없다. 일주일 동안 매일 7kg씩 체중을 감량한다고 생각해보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설새에게 이 정도는 가뿐하다. 사람이라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굶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몸무게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체중의 변화가
설세의 체내에서 정확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섭취한 열량의 차이만 계산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단지 몸으로 들어온 열량과 빠져나간 열량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몸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비만과 과체중은 섭취한 열량과 소비한 열량 사이의 에너지 불균형에서 비롯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말이다. 많이 먹으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남아도는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어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설세를 보라. 이 새는 섭취하는 열량 이상으로 빠르게 지방을 축적하고 연소하는 열량 이상으로 빠르게 지방을 제거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체중 조절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칼로리 인 대 칼로리 아웃이 설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식이라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제보다 더 뚱뚱한 오늘, 인도 의사 니킬 두란다 박사는 비만 환자 1만여 명을 치료하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두란다가 치료한 환자들은 어렵게 소량의 몸무게 감량에 성공했다가 다시 살이 찌거나 아예 체중 감량에 실패하여 계속해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두란다와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 전문의인 두란다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인도 뭄바이에서 가장 성공한 비만 클리닉을 운영했다. 두란다는 10년 동안 사람들이 덜 먹고 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줬지만 결과는 허탈감 뿐이었다. 그는 어느덧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살이 빠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살이 찐다.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두란다는 비만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싶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이 비만의 영구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면 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것 역시 비만의 유일한 원인도 아닐 테니 말이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비만의 메커니즘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설세 같은 집단 체중 증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세에게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뺀 나머지로는 도저히 늘어난 몸무게를 설명할 방도가 없다. 우리가 하나의 생물체로서 지금까지 늘려온 몸무게의 상당 부분이 음식의 과잉 섭취나 신체 활동의 부족에서 비롯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종합적인 연구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심지어 어떤 연구조사에서는 인간이 예전보다 덜 먹지만 활동량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 말한다. 과학계에서는 과연 식단과 게으름만으로 지난 6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온 비만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만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인 압류일 뿐이다. 도대체 어떤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인 것일까? 두란다가 절망에 빠져있던 시기에 마침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의 닭병이 인도 전역에 돌아 수많은 닭이 폐사하고 양계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두란다의 지인 중에 이 전염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연구하는 수의학자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수의학자는 두란다와 저녁을 먹다가 닭 전염병의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조금더 해보니 간이 비대하고 갑상선은 축소되었지만 의롭 지방은 지나치게 접촉되어 있다는 말을 했다. 두란다는 깜짝 놀라 그에게 되물었다. 폐사한 닭들이 유난히 살이 쪄 있었다고? 수의학자는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두란다는 이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는 동물은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몸이 마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닭에게서 체중 증가를 유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두란다는 들뜬 마음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는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에 한 집단에게는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다른 집단은 그냥 두었다. 3주 후에 보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은 건강한 닭에 비해서 확실히 체중이 늘어 있었다. 바이러스가 닭을 살찌게 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두란다의 환자들도 마찬가지일까?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역시 비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현재 인류에게서 벌어지는 이런 전례 없는 대사건이다. 그래서 훗날 미래 인류가 과거를
돌아보면 20세기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나 인터넷 발명뿐만 아니라 비만의 시대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5만 년 전 인류와 1950년대 인간의 몸을 비교해보면 아마 현재인의 평균 체형보다 저 둘이 더 비슷할 것이다. 겨우 60년 만에 마르고 근육질이던 인류의 수렵체집인 체형이 과다한 지방층에 완전히 둘러싸여 버렸다. 전 인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제외하면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식의 해부학적인 변화는 나타난 적이 없다. 현재 지구인 3명 중에 1명은 과체중이다. 9명 중에 1명은 비만이다. 이 통계는 국민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린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의 평균치이다. 비만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 섬국가인 나우루에서는 성인 인구의 70%가 비만이고 23%가 과체중이다. 이 작은 나라는 인구가 겨우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중 건강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0명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나우루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비만 국가다. 나우루의 뒤를 이어서 다른 남태평양 제도의 국가나 여러 중동지방의 국가들이 비만도 순위를 다투고 있다. 서구에서도 예전에는 다들 날씬했기 때문에 뚱뚱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누군가를 언급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주위에서 날씬한 사람을 세는 게 더 빠른 현실이 되었다. 대략 성인 3명 중에 2명이 평균 체중 이상이고 이 중에서 반은 과체중의 수준을 넘어선 비만이다. 미국은 비만국이라는 명성이 있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17번째 비만국가로 인구의 71%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영국은 비만 국가 순위 39위로 성인 인구 62%가 과체중이고 이 중에 25%가 비만이다. 이는 서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구 세계에서는 뚱뚱한 아이들도 놀랄 정도로 많아 20세 미만의 젊은 인구 중에서 최대 3분의 1 정도가 과체중이고 이 중에 반이 비만이다. 2014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는 성인 인구의 5.8%가 비만이고 34%가 과체중이다. 세계적으로 비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퍼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살이 찐다는 것을 평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말 그렇다. 비만의 유행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는 뉴스나 잡지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구성원 모두가 뚱뚱해지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왔다. 사람들은 살이 찐다는 것은 식탐과 게으름에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마찬가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인간이 지난 세기에 달성해온 업적을 보면 휴대전화, 인터넷, 비행기, 의약품 등 수없이 많다. 그저 가만히 누워서 케이크나 배나 채우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제 날씬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수천 년을 날씬하게 살아온 인간이 고작 50, 6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도대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무슨 짓을 했기에 인간에게 이렇게 갑자기 도대체 왜 살이 찌는가? 서구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약 5분의 1을 더 보태었다. 만약 지구에서 당신에게 배정된 시간이 2010년대가 아닌 1960년대였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다. 2015년에 몸무게 70kg인 사람이 1965년이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몸무게가 겨우 57kg밖에 안 나갈 것이다. 오늘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1960년대 이전 몸무게로 되돌리기 위해서 뇌에 깊숙이 박힌 식탐을 뿌리쳐 다니어 끊임없이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있다. 최신 유행 다이어트 헬스클럽 살 빼는 약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지만 여전히 비만도는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60년에 걸쳐 효과적인 잦은 의지와 감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역시 비만은 멈출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1958년 비만 인구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귀하던 때로 돌아가 당시 비만 연구의 선구자였던 엘버트 스톤카드 박사의 말을 빌려보자.
비만한 사람들 대부분은 지속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설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감량에 실패한다. 또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시 살이 찔 것이다. 그의 말은 얼추 맞았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체중 감량 전략의 성공률은 극히 낮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겨우 절반이 감량에 성공하지만 그나마도 1년에 걸쳐 몇 킬로그램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몸무게가 불어난 것을 설명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전은 최근까지도 매우 그럴듯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비만증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DNA 차이로 체중의 증가를 직접 설명하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2010년에 수백 명의 과학자가 팀을 이루어 대단히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체중 연관이 있는 유전 자를 사명하기 위해 2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하였다. 놀랍게도 연구팀은 2만 1,000개에 달하는 인간 유전자 중에서 체중 증가를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를 겨우 32개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비만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간의 평균 몸무게를 측정해냈는데 그 차이가 겨우 8kg에 불과했다. 설사 비만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만을 유도하는 최악의 유전자 변이 조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지 유전자 때문에 남들보다 과체중이 될 추가적인 위험도는 1에서 10%에 불과했다. 비만에 관련한 유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유전을 가지고 비만 확산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60년 전 인류는 지금과 똑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날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일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식단 문제에 살이 찌는 원인으로 나는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유전이나 기초대사량의 비만 확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니까 인간의 역사적으로 적어도 영국에서는 사람이 먹다가 죽지 않으면 위를 잘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위 밴드, 위 우회슬 등등등등 이렇게 수많은 수고들을 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생학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다이어트나 운동으로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지 못해 위 우회술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유입한 에너지, 소비한 에너지는 저장된 에너지라는 물리학 법칙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얼마 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이 공식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설세 같은 철새나 월등하는 포유류들이 보여주듯이 신체가 몸무게를 관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열량 계산 이상의 메커니즘이 있다. 몸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는 시스템을 운운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아마 영양, 식욕 조절, 에너지 저장 과정에 얽혀서 이루어낸 복잡한 인체의 신비에 절대로 이르지 못할 것이다. 비만이 유행하면서 비만에 대해 연구해온 의사 조지 프레이가 말했듯이 비만은 로켓 과학이 아니다. 그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하다. 라고 했죠. 이 문제들을 더 깊이 찾아보려면은 세균 숲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세균 숲이 2500년 전에 세균 숲이 파괴되었다.